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책은 카렌 호나이의 신경증과 인간의 성장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어떻게 찾아 나설 수 있는지, 그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의 여정을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아주 희망적인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하려는 힘, 더 나은 무언가가 되려는 에너지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각자만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활짝 펼쳐내려는 강한 에너지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그 이상적인 성장의 길이 어떤 이유로든 좌절된다면 인간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을 향한 그 강력하고 건설적인 에너지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신경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럼 건강한 성장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길의 중심에 있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진정한 자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진정한 자기란 말 그대로 우리 존재의 살아있는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리 각자를 정말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는 내면의 힘이죠. 자신의 감정, 생각, 바람, 흥미를 뚜렷하게 느끼고 또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활용하고 자기 의지를 발휘하여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자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힘이야말로 우리를 자기 실현이라는 목표로 이끌어주는 깊은 원천인 셈입니다. 이 책은 이 진정한 자기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멋진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도토리와 떡갈나무의 비유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토리에게 어떻게 하면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가르칠 수도 없죠. 그저 적절한 토양과 충분한 햇빛, 그리고 물만 주어진다면 도토리는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된 잠재력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떡갈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인간의 성장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도토리가 떡갈나무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필요한 유리한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책은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아이가 내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길을 안내해주고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선의도 필수적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타인의 소망이나 의지와의 건전한 마찰 또한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로 꼽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따라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갈림길은 인간이 발달하는 두 가지 다른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길은 건강한 자기 실현의 길이죠. 모든 에너지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온전히 사용되고 비유하자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길, 바로 신경증적 과정의 길에서는 성장을 위한 그 소중한 에너지가 엉뚱한 것에서 낭비됩니다. 발전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건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방향으로의 발전이죠. 진정한 자기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개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성장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심오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경증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길이 막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책에 따르면 어떤 악의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이를 둘러싼 환경, 특히 부모나 양육자가 그들 자신의 신경증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그러니까 고유한 진정한 자기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 그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욕구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는 억누르고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모습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환경은 아이의 내면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첫 단계는 기본적 불안입니다. 아이는 이 세상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곳이고 자신은 그 안에서 고립된 채 무력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죠. 이 참을 수 없는 불안을 어떻게든 다스리기 위해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한 대처 전략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다가가거나 반대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맞서거나 혹은 아예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방식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전략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 이미지는 흩어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로 통합해주고 불안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체성과 중요성을 되찾게 해줄 거라는 약속처럼 다가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앞서 말한 대처 전략이 어떻게 미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화된 이미지는 단순한 생존 전략을 아주 고귀한 미덕으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맞춰주는 수능적인 태도는 선함이나 사랑, 심지어 성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공격성은 강력한 힘이나 리더십, 영웅적인 기상으로 둔갑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초연함은 지혜나 자급자족, 독립성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이나 갈등의 결과물을 고상한 미덕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냥 무해한 공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재편성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때 찾아옵니다. 개인이 더 이상 그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저 동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바로 그 이미지 그 자체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마음속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던 환상이 어느새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화된 이미지가 이상적 자기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본래의 진정한 자기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상적 자기로 완전히 이동해버립니다. 이 새로운 자기는 단지 더 매력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과 혼란이라는 아주 절박한 심리적 피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희미해진 진정한 자기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자기인식은 이제 이 인공적인 구조물에 닻을 내리게 되는 거죠. 호나이는 이 기이하고 오직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코코 스패니얼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사실 아이리시 세터라고 믿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동물은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상상 속의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특히 진정한 자기가 약해졌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버리고 이상적인 모습을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는 이 독특하고도 비극적인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무게중심이 이상적 자기로 옮겨가게 되면 그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집중됩니다. 바로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이 이상적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영광을 향한 추구입니다. 이제 삶의 목표는 진정한 자기 실현이 아니라 이 이상적인 모습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람은 실제가 아닌 자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모순을 느낄 텐데 말이죠. 이 책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기능 하나를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 힘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의 상상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광을 향한 추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힘으로서의 상상력이죠. 이 상상력은 이상적인 자기와 냉혹한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끊임없이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백일몽을 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미묘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남을 돕는 미덕으로 둔갑합니다. 또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의도만으로도 자신이 이미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되어버리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만으로도 자신은 이미 위대한 학자가 이룬 성취를 거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겁니다. 상상력에 의해 유지되는 이상적 자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명확한 한계와 구체적인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이상적 자기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시간, 돈, 심지어 죽음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최종적인 것들은 피하거나 부정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자신의 이상적 자기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이 책에 나오는 한 환자가 했다는 이 말은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한 신경증적인 반항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현실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광을 향한 추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외로운 싸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광을 향한 추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내면의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상적 자기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특정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구들이 어떻게 신경증적 요구와 당위의 폭정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림, 즉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이상적 자아라는 아주 연약한 구조물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정교하고 또 파괴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바깥 세상을 향해서는 신경증적 요구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고요. 자기 안을 향해서는 당위성의 폭정이라는 무서운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당화시키려고 자부심 체계라는 왜곡된 가치관까지 세우죠. 그 결과 필연적으로 자기 혐오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한마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현실에 대한 불평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이상적 자아, 그러니까 자신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 위대하고 완벽한 모습이 진짜 나라고 굳게 믿는 사람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에게 현실은 뭘까요? 자신의 완벽함을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고 나의 특별함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대한 장애물, 어쩌면 적이나 다름없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충돌. 이 내면의 싸움은요, 바깥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호나이는 이걸 신경증적 요구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니까 세상은 나를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만 해 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믿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종류의 기대와 권리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과 나만이 아는 그런 특별하고 보이지 않는 계약이라도 맺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혼자 우주와 계약서를 썼다고 해보세요.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어떤 불편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우주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신경증적 요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이 상상 속 계약 내용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격분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노력해서 얻어낸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모든 신경증적 요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 가정이 떠리를 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다. 인생, 운명, 다른 사람들, 이 사회 전체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서 채워주고 내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말로 표현되진 않지만 아주 강력한 믿음이죠. 이건 명확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세상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가 하루 늦는 건 그냥 좀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나의 소중한 계획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은 세상의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대했던 여행지에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건 완벽해야만 했던 나의 경험에 흠집을 낸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상적 자아는 완벽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겪고 넘어가는 평범한 삶의 마찰들을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 가해지는 불공평한 시련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요구들은 지극히 비합리적이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보장받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사자는 이 비합리적인 믿음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교묘한 자기 정당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정당화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죠. 혹은 정반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받을 차례야 라면서 자신의 고통을 권리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껏 과장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와 같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방패 삼아서 가족들에게 비합리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주 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에 기반한 삶은 사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믿음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워요. 하나는 현실의 위험을 그냥 무시하면서 무모하게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이 깨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아주 사소한 위험조차 피하면서 극도로 위축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끊임없이 이 요구가 환상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죠. 세상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는 중대한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그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은 이제 싸움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이 나의 위대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죠. 나 자신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로 향했던 신경증적 요구는 이제 내부를 향한 끝없는 명령, 즉 호나이가 당위성의 폭정이라고 이름 붙인 내면의 독재로 변하게 됩니다. 당위성의 폭정은 말 그대로 내면의 경찰 국가와 같습니다. 이 국가는 개인의 실제 감정, 능력, 한계, 컨디션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법, 이상적 자아처럼 되어야 한다는 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를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거죠. 그저 무자비하게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이 문장은 당위성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당위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한계와 취약성을 부정합니다. 사람은 지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모든 걸 알 수도 없고요. 때로는 노력이 배신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위성은 이 모든 현실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상적 자아는 신과 같아서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실제의 나 또한 모든 것을 해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당위성 목록을 한번 보세요. 이 명령들은 하나같이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죠. 나는 완벽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두고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당위성의 폭정 아래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타협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는 거죠. 이건 성장을 위한 건강한 목표라기보다는 사람을 올가매는 불가능한 완벽의 척도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이상과 신경증적 당위성을 반드시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진정한 이상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배우는 것을 격려해주죠. 반면에 신경증적 당위성은 채찍과 같아요. 외부에서 온 이상화된 이미지를 강요하면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나침판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지만 채찍은 우리를 그 길 위에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무자비한 채찍질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불가능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당위성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실패의 결과 때문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는 절대로 떨어서는 안 돼 라는 당위성을 세웁니다. 하지만 인간이니까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바로 그 순간 이것 봐, 너는 역시 부족해 라는 극심한 자책감이 덮쳐오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절망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음번에는 기필코 완벽하게 해내겠다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필사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 악순환은 개인의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릴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당위성의 폭정이 낳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는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정들이 서서히 질식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감사해야만 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야만 해. 나는 이 파티를 즐겨야만 해 같은 당위성들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지루함이나 분노, 실망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문 제작된 감정, 즉 느껴야만 하는 감정을 대신 채워넣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그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믿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의 나침판이 완전히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의 내면은 텅 비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깊이가 없는 어딘가 피상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불가능한 당위성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모순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마취제이자 동시에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호보나이는 이것을 자부심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체계는 영광을 향한 추구를 정당화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신경증적 자부심은 실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취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오직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적 자아의 완벽한 속성들에 대해서 느끼는 거짓된 자부심이에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진리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진리부가 과거의 기록을 조작해서 당의 위대함을 선전하듯이 이 자부심 체계는 개인의 내면에서 자신의 결점은 싹 지우고 약점은 미덕으로 둔갑시켜서 이상적 자아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부심 체계는 가치를 뒤바꾸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세술이 뛰어나고 영리해 라고 포장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자신의 상처에 집착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걸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어 라고 믿습니다. 병적인 의존성을 지극한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결점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된 자부심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상적 자아를 아픈 현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견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방어 기능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종종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상처 입은 자부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감히 네가 나를 망신줘? 라면서 거짓말을 지적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죠. 모든 반응이 상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이 부풀려진 자부심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호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부심과 자기 혐오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거짓된 자부심이라는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뒤에는 반드시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이름이 바로 자기 혐오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상적 자아는 당위성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잘 따랐을 때 신경적 자부심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기 혐오라는 무자비한 처벌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인간은 결코 이상화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잠을 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며 병에 걸리고 늙어가죠.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에 부딪히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실제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마주침. 이것이 바로 이상적 자아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분노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혐오는 단순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낮은 자존감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라면
자기 혐오는 이 부족해 빠진 놈을 없애버려야 해라는 능동적이고 폭력적인 공격에 가깝습니다. 이상적 자아가 실제 자아를 향해 휘두르는 잔인한 채찍질이며 내면의 전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나이는 이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는 방식을,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주요 통로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 통로들은 서로 얽혀서 실제 자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기 비난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너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라고 속삭이죠. 자기 경멸은 칭찬을 받아도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자기 좌절은 즐거운 휴가를 계획하다가도 내가 감히 쉴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취소하게 만들고요. 자기 학대는 사소한 걱정을 재앙 수준으로 부풀려서 스스로를 고문하고, 자기 파괴적 행위는 중요한 시험 전날 밤새 술을 마시는 것처럼 명백하게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이 꿈의 한 장면은요, 이 자기 학대의 과정을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늙고 병든 말이 무거운 짐수레를 끌지 못하자 주인이 말이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거든요. 여기서 주인은 이상적 자아와 그의 당위성이고, 말은 지치고 무력한 실제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 꿈을 꾸면서 눈물을 흘리는 라스콜리코프의 연민은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한 학대를 깨닫고 고통받은 자기 자신을 향해 느끼는 연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전쟁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공포를 똑따로 마주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내면의 위험을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 둔갑시켜서 밖으로 던져버리곤 하죠. 예를 들어 밤길의 괴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건요, 사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내면의 살인적인 충동이 외부의 위협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까봐 병적으로 집착하는 공포는 자신의 몸을 좀먹고 있는 자기 혐오라는 내면의 암이 외부로 투사된 것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내 안의 적이 너무 무서울 때 우리는 차라리 바깥에 있는 적과 싸우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이상적 자아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완벽을 요구하며 채찍질하고, 혐오스러운 실제 자아는 땅바닥에서 무자비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내면이 끔찍한 내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 견딜 수 없는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어떤 타협안, 즉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한 신경증적 해결책들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유령의 노예가 되어 삶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낭비라는, 구제할 길 없는 비극의 모습을 띠게 된다. 카렌 호나이의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탐구할 내면의 여정에 대해 아주 깊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카렌 호나이의 신경증과 인간 성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완벽한 이상을 좇는 영광을 향한 추구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그 필연적인 과정에 대해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이 모든 내면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자기, 그러니까 스스로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말이죠. 이 이상적인 자기를 어떻게든 지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성을 하나 쌓아 올립니다. 책에서는 이걸 자부심 체계라고 불러요. 그 성 안에는 비현실적인 요구라던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당위의 폭정, 그리고 조금은 왜곡된 형태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공들여 만든 완벽한 이상이 우리 인간의 불완전하고 어쩌면 좀 지저분하기까지 한 현실과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 내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결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상적인 나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현실의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종의 심리적인 빚이 생기는 거고, 내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책에 보면 어떤 환자가 이런 말을 해요. 참 마음 아픈 말인데요. 현실만 아니었다면 나는 완벽하게 괜찮았을 텐데. 이 한마디 속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현실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저 영광스러운 자기가 되지 못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 그림자처럼 어두운 쌍둥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자기 혐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기 혐오가 단순히 나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부심 체계가 낳은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물이에요. 자부심과 자기 혐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내면의 전쟁터에서 우리 정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다양한 방식들을 하나하나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혐오라고 하면 그냥 나 자신이 싫어, 이런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 공격이 나타나는 주요한 형태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서 시작해서 무자비한 자기 비난, 자기 경멸, 자기 좌절, 자기 학대를 거쳐서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죠. 지금부터 이 내면의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기 혐오의 첫 번째 형태는 바로 당위의 폭정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냐면 내 인간적인 한계 같은 건 싹 무시하고 너는 완벽해야 해, 신처럼 되어야 해 하고 내면에서 나를 채찍질하는 가혹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흔한 당위 중에 절대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게 겉보기엔 강인해지려는 노력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그 연약함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아주 폭력적인 명령인 거죠. 두 번째는 무자비한 자기 비난입니다. 그 당위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싶으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끝도 없이 스스로를 탓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밥정에서 내가 검사이자 피고인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는 셈이죠. 책에 나오는 젊은 배우의 예시가 딱 들어맞는데요. 이 배우는 성공 확률이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도 경력에서 실패를 겪자 끊임없이 자기 탓을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이 자기 비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경멸인데요. 이건 그냥 나를 좀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스스로를 정말 가치 없고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깊이 확신하는 상태예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이게 얼마나 깊고 본능적인지는 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꿈에서 자기 자신이 막 오물이 가득한 구덩이나 바퀴벌레, 돼지우리 같은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스스로를 끔찍하게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좌절입니다. 이건 좀 교묘한 방식인데요.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뭔가를 원하거나 흥미를 갖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아버리는 행위예요. 마치 즐거움은 금지라는 팻말을 마음속에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그냥 나는 원래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는 어떤 것도 즐겨선 안 돼 라는 아주 강력한 내면의 명령이 모든 감정을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린 결과인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학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스스로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괴로운 기억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곱씹는다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거기서 어떤 잔인한 만족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 건강염려증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목이 살짝 아픈 건데 이거 혹시 결핵아냐? 하고 머리가 좀 지끈거리면 뇌종양일지도 몰라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걸 작은 두려운 덩어리를 굴리고 굴려서 자기를 파묻어버릴 거대한 눈사태로 만드는 독성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정확한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바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충동이죠. 자기 혐오가 결국엔 자신의 몸이나 삶,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실수로 면도날에 살짝 베이는 것 같은 사소한 사고에서부터 일부러 과로해서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
더 나아가면 입센의 희곡에 나오는 인물처럼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원고를 잃어버리는 그런 극적인 행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만성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주 깊고 비극적으로 멀어지는 소외입니다. 소외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내 자신에게 내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내 감정, 내 소망, 내 신념, 내 에너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는 있는데 정작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텅 빈 느낌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두근거리는 내면의 삶이라는 멋진 표현을 썼는데요. 소외된 사람은 바로 이 두근거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 어떤 것에 대한 순수한 흥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성장 의지 같은 것들 말이죠. 진정한 자기와 소외된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진정한 자기에게는 감정의 자발성이 있고 진정한 흥미가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온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소외된 자기 쪽을 보면 감정은 멀게만 느껴지고 모든 게 무의미하고 나는 조각나고 단절된 것 같은 느낌 속에 살게 되죠. 이 차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소외된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이야기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요.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의 관계가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이 자기 혐오와 소외로 가득 차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우리 정신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인 전략들을 꺼내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저 내면의 전쟁터에서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한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무의식적이고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책에서는 이 내면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주요한 심리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외제화, 구획화, 그리고 자동적 통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제화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마치 내 밖에서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의 갈등을 바깥으로 휙 던져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외제화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수동적인 형태와 능동적인 형태가 있는데요. 수동적 외제화는 내 안의 자기 혐오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희생자라고 느끼게 되죠. 반대로 능동적 외제화는 내 안의 자기 경멸을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로 바꿔서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완벽해야 해 라면서 상대를 심판하려고 드는 합니다. 두 번째 전력은 구획화입니다. 이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가치나 감정들을 마음속에 따로따로 칸을 만들어 넣어두고 절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갈등 자체를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쪽에서는 성자처럼 고결하게 살고 싶다는 가치를 두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복종시키는 데서 오는 쾌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 두 신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방화벽을 세워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동적 통제는요, 내 안에서 이건 위험해 라고 판단되는 감정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도 전에 그냥 억눌러버리는 무의식적인 시스템이에요. 마치 원치 않는 감정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삐뽀 삐뽀 울리는 자동 화재 경보기처럼 작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혐오와 소외라는 아주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 보고 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딛고 우리의 진짜 모습, 진정한 자기로 다시 돌아갈 길은 있는 걸까요? 카렌 호나이의 책 신경증과 인간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벌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내면의 전쟁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격렬한 내면의 전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필사적인 생존 전략, 그 환상 속 평화를 향한 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면의 분열이라는 문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시도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바로 내면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채택하는 포괄적인 전략, 이른바 신경정적 해결책입니다. 이건 뭐랄까, 의식적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된 자아에 견딜 수 없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절박하고 무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해결책들이란 게 대체 뭔지 그 본질을 살펴본 뒤에 크게 세 가지 유형, 통달, 사랑,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의 해결책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전략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일이라는 삶의 중요한 영역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해결책들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환상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어떤 절실한 약속을 건네는지부터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온갖 상충하는 힘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서 전쟁터 같다고요? 그 혼돈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증적 해결책이라는 건 이 내면의 전쟁터에 어떻게든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세우려는 필사적인 시도 같은 거예요. 설령 그 정부가 좀 폭군 같고 독재적일지라도 아무런 질서도 없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대처하는 그런 임시방편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는 수능적인 태도가 극단으로 가면 자기비하적 해결책이 되고요. 반대로 사람들과 맞서는 공격적인 태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확장적 해결책이 되는 거죠. 또 아예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고립적인 태도는 체념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고요. 각각의 해결책은 자신만의 가치관, 절대 훼손한다는 금기사항,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요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길입니다. 바로 확장적 해결책. 이건 야망과 지배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길을 택한 사람은요, 자기 내면의 약함이나 혼란 같은 걸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거기서 이김으로써 억누르려고 해요. 힘, 그리고 우월감. 이게 바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라고 믿는 거죠. 나는 우월한 존재로서만 존재한다. 와, 이 한 문장이 정말 이 유형의 모든 걸 말해주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약하고 의존적이고 평범한 자기 모습, 그런 건 진짜 내가 아니라고 그냥 수치스러운 이물질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위대하고 특별한 나만이 진짜 나라고 굳게 믿는 거죠. 뭐랄까, 자기 내면의 혐오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찬미라는 아주 두꺼운 갑옷을 입는 셈이에요. 모든 확장적 유행이 우월한 자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그 방식은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매력적인 자기애로 내가 위대한 건 당연하잖아 라는 태도를 보이고요. 어떤 이는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함으로 자신을 무장하죠. 또 어떤 이는 무자비한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결국 다 통달을 추구하는 건데 사용하는 무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 확장적 해결책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오만 복수형 유형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이들의 생각의 풀이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인생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무자비한 투쟁이다. 세상을 무슨 협력하고 기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냥 약한 남은 잡아먹히는 정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상처나 배신감 같은 것들이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되고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라는 불신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겠죠. 이 믿음이 그들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정글이라면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짓밟는 건 악한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가장 똑똑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정말 잔인하다 싶은 행동이 본인한테는 이 비정한 세상에 대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어인 셈이죠.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는 아주 냉철한 전략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부심은요, 이 무자비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다고 믿는 바로 그 능력들에서 나와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신과 같은 자급자족, 남들의 속을 꿰뚫어보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정의라고 포장하는 능력. 이런 자부심이 내면의 깊은 불안감이나 자기 혐오를 가려주는 단단한 갑옷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통달과는 정반대의 극단, 바로 자기 비하적 해결책이에요. 이건 사랑과 순응, 복종을 통해서 안전을 얻으려는 방식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함으로써 내면의 폭풍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유용에게 사랑은 그냥 감정 교류가 아니에요. 모든 고통과 불안에서 자기를 구해줄 절대적인 힘,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를 현실보다 훨씬 더 부풀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겁니다. 이 해결책의 핵심은요, 자신을 끊임없이 위축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위협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강점이나 재능, 욕구를 스스로 지워나가는 거죠. 이건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전구가 자기 필라멘트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 해결책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엄격한 내면의 법, 그러니까 금기를 따르면서 살아요. 자부심을 느끼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 화를 내는 것, 조금이라도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이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거예요. 이 금기는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인 동시에 진짜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감옥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두 해결책 모두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요구 또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확장적 유형이 자기의 강함을 근거로 나한테 복종해 라고 요구한다면, 자기 비하적 유형은 자기의 약함과 고통을 근거로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세상이 자기한테 빚을 졌다고 느끼는 거죠. 이 자기비하적 해결책은 종종 병적 의존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 패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건 정말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고통의 굴레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이 자신의 구원이자 감옥이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순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단계는 매혹입니다.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가진 강한 파트너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리죠. 다음은 복종, 자기 삶을 그 파트너에게 종속시키고 그 사람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가 쌓이지만 표현을 못하죠. 이게 억압된 분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억압된 분노와 계속되는 복종은 엄청난 무력감을 낳고, 이 무력감은 결국 의존성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에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해결책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인데요. 심지어 그들의 고통마저도 자부심 체계에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순교의 증거가 되고, 나는 이렇게나 고통받을 만큼 선하고 희생적이야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바뀌어버리죠. 이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이 우월감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념적 해결책. 이건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아예 발을 빼버리는 전략적 후퇴를 말해요. 참여하지 않고 원하지 않음으로써 갈등과 고통 자체를 피하려는 거죠. 이 사람의 목표는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되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감정이나 갈등에 휩쓸리는 대신에 안전한 객석에 앉아서 모든 걸 지켜보면서 일종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삶의 거친 파도에 뛰어드는 대신에 그 모든 걸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체념의 특징들을 보면요. 먼저 방관자 되기. 자기 삶을 무슨 영화 보듯이 멀리서 관찰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불참.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깊은 관계를 피하죠. 또 소망의 철회. 실망하기 싫으니까 아예 원하는 것 자체를 억제해버려요. 마지막으로 강압에 대한 과민성. 누가 나한테 영향을 주거나 뭔가를 시키는 걸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 즉 갈등을 피하는 걸 향해 있어요.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실망할 고통도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유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들의 저항이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이거 해야 해 라는 목소리, 즉 당위의 폭정에도 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에 의해 강요받는 느낌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나 양치질 같은 일상적인 의무조차도 견딜 수 없는 강압으로 느끼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가장 큰 역설이 생깁니다. 자유를 향한 저항이 오히려 그들을 무기력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해야만 하는 의무로 느끼고 저항하니까 어떤 것에도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이 저항은 그들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삶의 활력을 전부 다 빨아들여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뚜렷한 3가지 해결책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면의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해결책이 관계에서 얼마나 경직된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한눈에 보이죠? 확장적 유형은 다른 사람한테서 감탄, 인정, 복종을 원하고 굴욕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자기 비하적 유형은 사랑과 인정을 원하고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죠. 마지막으로 체념적 유형은 그냥 제발 혼자 내버려 두길 원해요. 보세요. 진정한 관계라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이 세 유형 모두에게 상대방은 자기의 신경증적 필요를 채워줄 도구나 스크린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이러니 진정한 연결이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3 유형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비극적이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부심을 지키고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주거나 받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나도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면의 전쟁이 우리의 일, 야망, 그리고 창의성의 영역에는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여기에 한 화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죠. 위대한 예술작품을 통해서 자기 천재성을 증명하고 싶은 아주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의 확장적인 측면, 즉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을 보여줍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전쟁이 터집니다. 영광을 향한 욕구가 막 솟아오르는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 주제넘게 굴지 마, 교만하면 안 돼 라는 자기 비하적 금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그 성공을 파괴하려는 자기 파괴적인 힘이 동시에 깨어나는 거죠. 정말 끔찍한 딜레마 아닙니까? 결국 그는 그림을 계속 개선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선이 아니죠. 색은 점점 죽어가고 처음에 가졌던 멋진 비전은 파괴되고 결국 절망 속에서 붓을 놓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내면의 전쟁이 어떻게 가장 유망한 창의적인 노력마저 좌초시키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성공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덫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각 유형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잠재력을 갉아먹어요. 확정적 유형은 작은 비판에도 자부심이 무너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자기 비하적 유형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방해하며, 체념적 유형은 일에 착수할 내적 동력 자체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 모두 내면의 갈등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통달, 사랑, 자유라는 이름의 비극적이고 환상적인 해결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만약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정상이라면 진정한 자기 실현을 향한 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거짓된 길들이 아니라면 진짜 평화와 성장에 이르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상화된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일 겁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렌 호나이의 책 신경증과 인간 성장을 통해 우리가 떠나온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깊은 갈등에서 벗어나 어떻게 진정한 자기 실현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성장하려는 힘, 그 본연의 동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경증은 바로 이 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치료는 이 힘을 다시 해방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먼저 신경증이 우리 삶의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그곳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호나이가 제시하는 마음의 새로운 지도와 진정한 자기를 위한 투쟁에 대해 차례대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내면의 갈등들, 이게 과연 우리 삶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죠. 바로 일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나이에 따르면요, 신경증을 겪는 사람에게 일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순수한 활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이상화된 나, 즉 완벽한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워지죠. 다시 말해서 성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 체계라고 부르는 거 있죠.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복잡한 시스템, 그걸 지키고 지긋지긋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경증을 앓는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겉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늘 불안정하죠.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떨 땐 엄청 대단한 일처럼 부풀렸다가 또 어떨 땐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조건에 집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변에 완벽하게 조용해야 한다거나 꼭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직된 모습들. 이게 다 결국 그 자존심 체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섬뜩하죠. 창의적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 자기 혐오의 폭력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이미지 같아요. 만족스러운 순간이 딱 찾아오려고 하면 바로 그 순간이 자기 파괴의 위기로 돌변하는 겁니다. 성공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파괴자가 깨어나서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달려드는 거죠. 호나이는 이런 자기 파괴의 생생한 예를 들어줘요. 성공이 오히려 내면의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방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성공이 두려워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을 해버리면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로 인해 터져나오른 자기 혐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 특히 사랑에 이르면 건강한 상태와 신경증적인 상태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진짜 연결을 추구하는데 다른 한쪽은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자존심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건강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증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텅 빈 구멍을 메우려는 어쩌면 좀 절박한 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호나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신경증이 왜 진정한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짚어줍니다. 그렇게나 사랑을 원하면서 도대체 왜 결국엔 사랑을 밀어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인데요. 신경증을 앓는 사람은 사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정작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지기 쉽죠. 사랑으로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너무 몰두하거나 너무 쉽게 상처받거나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호나이가 제시하는 치유의 길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임상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진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용감한 여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환자가 그 자존심 체계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죠. 단순히 사회에 잘 적응하는 걸 넘어서 해방되고 성장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은 뿌리가 아니라 그 깊은 내적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니까요. 이 치료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스스로가 자기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믿어왔던 그 내면의 구조를 해체해야 하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마주하고 억눌러왔던 진짜 감정들을 느끼고 그 핵심적인 갈등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낡고 위험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호나이는 이 신경증적인 구조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해결책들이 그냥 괜찮은 방법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안전한 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 자존심을 버리라는 건 자기 혐오라는 끝없는 심연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라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게 환상인 줄 알면서도 그 환상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기둥이었으니까요. 진정한 변화는요,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온 몸으로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복수심이 실제로 내 안에서 얼마나 강렬하고 파괴적인지를 온몸으로 느껴봐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감정적인 경험, 이게 바로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꿈은 정말 강력한 언어죠.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니까요.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꿈은 환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낡아 보이지만 당신의 핵심, 그 재료 자체는 아주 좋고 단단합니다. 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치료 과정이 어떤 건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치료자는 바로 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선택이 당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면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진짜 자기를 이렇게 여행 가방 안에 구겨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호나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진짜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화려하지만 텅 빈 그 영광스러운 자기라는 환상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 완벽이라는 독재에 계속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자유로운 존재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치료의 길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제 호나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론적인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의 정신분석학계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호나이의 생각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 그러니까 문화나 환경 탓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이상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이상화된 이미지가 사실은 거대한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신경증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자존심 체계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뒤틀린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의 중심을 외부 세계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가져온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이 진화의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호나이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도덕이 우리 안의 나쁜 본능을 억누르고 길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호나이의 도덕은 그 반대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 즉 진정한 자기의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진짜 도덕이라는 거죠. 억압이 아니라 꽃 피우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호나이가 프로이트와 얼마나 다른 길을 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내면의 비판가를 어떻게 보느냐일 거예요. 프로이트에게 초자아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도덕 경찰관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호나이는 그걸 신경증의 증상으로 봤습니다. 오만함에서 비롯된 병든 자존심의 목소리라고 본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자기 비난이 건강한 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자, 드디어 호나이 이론의 심장부에 도착했습니다. 신경증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실현을 위한 평생의 투쟁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호나이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존재의 살아있는 중심, 활동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하고 물을 주고 가꾸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우리 안에 이미 심겨있는 잠재력의 씨앗,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참 아름답죠. 성장은 원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
하지만 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즉 도토리가 떡갈나무로 자라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지죠. 신경증은 바로 이 성장을 위한 토양을 오염시키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실현이라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과정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내 안의 힘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자기 실현의 모습들입니다. 호나이는 고통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신경증적인 고통, 즉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외치는 자기 연민은 오히려 자존심 체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고통,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느끼는 그 아픔은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촉매자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갈림길은 없다는 호나이의 말처럼요. 화려하지만 텅 빈 영광이라는 유령을 계속 쫓을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진정한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성장 여정에서 늘 품고 가야 할 그런 안내자 같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